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제가 이상한 건지 여러 의견 듣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저는 20대 중반이고 3살 차이 나는 친오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어릴 적부터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성격이나 생활 습관 같은 게 너무 달라서 자주 부딪혔어요. 흔한 남매들처럼 티격태격하는 수준이 아니라 치고받고 싸우고 둘 중 하나가 피를 봐야 끝났어요. 근데 제가 상대적으로 힘이 딸리니까 일방적으로 맞는 게 컸습니다. 하도 맞아서 눈이 시퍼렇게 멍든 채 학교에 간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마주치기도 싫어서 말도 안 하다가 그놈이 군대 다녀온 이후로는 철이 든 건지 손찌검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딪히는 건 여전했고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와 타지에서 생활했어요. 그곳에서 일하다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현재까지 3년 가까이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 미래를 생각하며 만나고 있고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는 존재예요. 가족들에겐 남자친구의 존재를 따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막내딸인지라 평소에도 집착 아닌 집착이 있었고 말하면 더 피곤해질까봐 말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경위는 제 프사에 있는 꽃다발을 보고 친오빠가 남자친구가 있냐고 며칠을 추궁했고 결국엔 맞다고 했어요. 원래는 친오빠랑 한두 달에 한 번 연락하는 정도였어요. 나이는 몇 살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얼마나 만났냐 등등 묻더라고요. 대답을 해주자마자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가족 톡방에 올리고 부모님에게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만나는 게 죄도 아닌데 이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족들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어이도 없고 당황했지만 굳이 숨길 이유가 없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카톡으로 뜬금없이 자궁경부암 주사 맞았냐고 묻더라고요. 워낙에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라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온 연락이 저거라 당황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묻지 말라고 했죠. 근데도 아랑곳 않고 남자친구랑 같이 가서 맞으라고 이미 늦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개방적인 편이라 원래 다정했던 사람이 물었다면 그냥 알겠다고 했겠지만 이상하게 친오빠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수치스럽고 짜증이 확 났습니다. 그래서 넌 맞고 묻는 거냐고 성인인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나 잘하라고 막 쏘아붙이니까 피임은 하냐고 묻더라고요. 진짜 미친놈인가 싶어서 그냥 씹었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기록하는 걸 좋아하고 추억거리를 잘 못 버려요. 매년 다이어리를 쓰고 있고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이나 편지 같은 걸 모아두는 상자가 있어요. 최근에 본가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상자를 혹시나 가족들이 볼까봐 책상 서랍 구석에 넣어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친오빠가 봤습니다. 뭐 궁금해서 슬쩍 몰래 봤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독을 했는지 자기가 가지런히 정리까지 해뒀더라고요. 못 본 척이라도 하든지 그거 봤다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고 진짜 미친놈 같아요. 어디 여행을 갔더라, 너네 집에 초대했었더라 등등. 편지를 읽지 않고서는 모를 내용들을 줄줄이 말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학창시절에 쓴 다이어리까지 읽었습니다. 친구들과 싸운 내용을 자기 혼자 확대 해석해서 따돌림 당했다고 생각하고는 친척들까지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부모님께 제가 따돌림을 당했었다고 말하지를 않나. 참고로 실제 따돌림은 아니었지만 사춘기 시절 크게 싸운 일이라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진짜 오만정이 떨어져서 결국 다시 방 구해서 나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제 생각해서 걱정한 건데 왜 그러냐고. 또 자기는 미국 마인드라 피임에 대해 자연스레 묻는 건데 뭐가 잘못이냐. 네가 보수적인 거라는 등 왜 이유 없이 자기를 싫어하냐는 등 말이 안 통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편지나 일기 훔쳐보는 건 아니지 않나요. 자기 딴에는 애증인지 뭔지 저와의 관계 회복이랍시고
능청스럽게 저러는 것 같은데. 워낙 어릴 때부터 당한 것도 있고 마주쳐도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저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민 끝에 친한 친구한테 말하니까 나는 첫째라 이해가 된다면서 오빠니까 동생 걱정돼서 그러는 거다 이러는데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싫은데 저런 행동까지 하니까 미치게 싫어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추가, 본문에 친구도 이상하다는 댓글이 몇 개 있는데 현재는 다른 이유로 손절했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입니다. 왜 진작 거리두지 않았는지 후회가 될 정도로요. 여러분들 말에 확신이 서서 이젠 또 다른 인간 하나 걸으려고요. 핏줄로 묶여있어 쉽진 않겠지만 알 바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해요. 두 번째 추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댓글까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화병 날 정도로 당한 건 더 많지만 굵직하게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건만 썼는데 댓글들 읽어보니 역시 제가 잘못 느끼고 있던 게 아니었군요. 댓글 중 어떤 분이 오빠한테 선 넘지 말라고 확실히 말해두라고 남겨주셨던데 저도 제 의견 뚜렷하게 말하면서 주의도 주고 부드럽게 부탁을 해봐도 바뀌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본문은 두세 달 정도 지난 일입니다. 다이어리 사건 이후로 집에선 말도 더욱 안 하고 마주쳐도 무시하고 말 걸어도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일 이후로 부모님께 한 소리 들어서 그런지 더 말 시키고 제 방에 들락거리면서 간식 갖다 주고 생전 차려주지도 않던 밥까지 차려주는데 고맙기는커녕 역겹더라고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서 저도 마음 풀고 에휴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고 넘겼는데 매번 바뀌는 것 없이 더욱 심해지니 이번엔 아예 반응을 안 했습니다. 연을 끊어야겠다고 확실히 마음먹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제가 몇 달을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하고 말도 안 하니까 답답했는지 대뜸 다혈질 마냥 대답 좀 하라고 화내더니 결국 엊그제 대판 싸웠습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왜 이렇게 자기를 싫어하고 왜 자기를 개무시하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해주냐 라고 하더니 갑자기 물건들을 발로 차고 제 방까지 쫓아들어와서 온갖 욕설들에 네가 남자였으면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등 미친 사냥개 보는 줄 알았어요. 화를 주체 못하는 건지 안절부절하면서 머리를 쥐어뜯다가 소리 지르다가 한두 번 보는 모습이 아니지만 어제는 더 꼴보기가 싫었네요. 그래서 제발 때리든지 어쩌든지 해달라고 너 이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명분 좀 잡자 라고 하니까 아주 발광을 하네요. 서운하고 답답한 건지 화를 못 참는 건지 울면서 뭐라 하는데 차분히 이유를 말해줘도 모를 걸 알기에 그냥 지져라 하고 냅뒀습니다. 우는 걸 처음 봐서 놀라긴 했지만 더 이상의 어떤 기대도 없달까요. 대화의 가치가 없어서 짐 싸들고 나왔어요. 하지만 굳이 제가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기에 새벽에 다시 들어갔지만요. 한편으로는 대화의 방식을 너무 모르는구나 싶어서 안쓰러운 마음도 들다가 문득 나 자신도 그러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마음 같아선 전문적인 가족 심리 상담이라도 받고 싶지만 오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씁쓸하네요.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듯이 이런 일이 있을 때면 가족들은 중립을 지키다가 결국엔 오빠 편에 치우쳤어서 이젠 그냥 단념하려 합니다. 제가 탈출하는 게 빠를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올해 말쯤에서야 집을 나갈 수 있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길 바랄 뿐입니다. 어쨌든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든든한 하루로 마무리될 것 같네요. 세 번째 추가. 부모님이나 가정교육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가전 환경이 올바르진 않아서 따로 할 말이 없네요. 간혹 뭐 같은 댓글인 친오빠라면 여동생 한 번쯤은 마음에 품는다. 자기도 추행을 해봤다 라는 댓글이 몇 개 있었지만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이 있듯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바퀴벌레 같다고 느끼지만요. 바퀴벌레가 생존력은 최고잖아요. 관심 주면 더 좋아할까봐 따로 반응 안 했는데 답댓으로 대신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가 모쏠이냐, 친구 없냐 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연애도 몇 번 해본 걸로 알고 있고 친구들도 여럿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는 성격 숨기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만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본가에 다시 들어온 이유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는데 돈을 모아야 해서 월세 아끼려고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일을 더 해서 월세 내고 살 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추가글을 따로 쓰게 된 이유는 몇몇 분들이 부모님이나 가정교육 얘기를 하셔서요. 사실 글 쓰기 전에 좀 망설였지만 가정 환경에 대해 상세히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추가글 작성합니다. 저도 콩가루인 걸 아는지라 주절주절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이상한데 부모님도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해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올바른 가정 환경이 아니다,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부모 탓이 크다, 유년기 시절에 제대로 된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다, 등등.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그래서 오빠뿐만 아니라 가족 전부를 안 좋아합니다. 애증도 느꼈고 연민도 느끼면서 잘 지내보려 애쓴 시절도 있지만 이젠 무감각합니다. 남이었으면 엮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본문에는 단지 맞벌이 이유라고 적어두었지만 아버지의 반복되는 이혼과 재혼, 폭력을 몸소 느끼면서 자라왔기에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환경적인 내막을 제대로 적지 않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인지 간혹 오빠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잘못된 가정 환경의 폐해, 오빠 또한 저와 같은 자식으로서 그런 부모를 둔 피해자이기도 하니까요. 어렸을 땐 오빠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잘 몰랐고 단지 아버지가 하던 행동을 똑같이 하는구나 싶어서 증오심만 들 뿐이었죠. 집안에 여자가 저 혼자이기에 지나친 관심을 가질 때면 과잉보호하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이전 글 댓글 읽어보니 객관적으로도 이건 더 이상 관심도 보호도 걱정도 그 무엇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확신이 섰습니다. 진짜 저를 생각했다면 아무리 화가 나도 위협한다거나 피멍일 들 정도로 손찌검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더군다나 성적인 질문에 방을 뒤지기까지 오빠의 행동들의 환경적인 영향이 크겠지만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기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보고 배운 게 그런 것 뿐이니 오빠가 저렇게 된 걸까 싶기도 한데 같은 환경에서 자란 저는 왜 그러지 않은 걸까요? 본문에 적지 않았지만 사실 위로 오빠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본문에 적은 친오빠는 둘째, 그 위로 첫째인 큰오빠가 있어요. 첫째 오빠 또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가족과 연을 끊고 지내다가 현재는 간간히 얼굴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째 오빠가 의지되지도 않아요. 둘째 오빠처럼 폭력성이 있다거나 선을 넘지도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현재는 첫째 오빠 역시 가족이니 이해한다는 입장이고 더 이상은 길어질 것 같아 말 안 할게요. 아직 오빠가 문제를 깨우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절대적인 확신이 들어요. 평소뿐만 아니라 싸우고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아빠한테 연락 자주 드려라, 잘해드려라 등등 효도를 강요하고 가족을 우선시해 두라고 했거든요. 제가 가족들 싫어하는 거 자기도 알아요. 아니, 가족들 모두가 압니다. 가족들은 저를 매정하고 정없는 년이라고 느낄 거예요. 그래도 가족인데 왜 그러냐, 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 등등 항상 듣는 소리거든요. 너는 가족이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고요. 중요는 무슨. 가족이 편하다고 느껴본 적도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 숨 막히고 이유 없이 눈물 나고 불안하기만 했는데 뭐를 우선해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과거에 제가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다녔어요. 다들 오빠 정신병원 데려가라 하시는데 제가 갔었네요.
성인이 되고 집을 나와 몇 년간 타지에 살면서 생각 정리도 많이 됐었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알게 됐어요. 이후 다정한 남자친구를 만난 덕에 현재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집을 나오니 더 이상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아졌어요. 아버지는 현재 과거를 후회한다며 굉장히 잘해주려 하십니다만 제 마음이 동요되진 않아요. 물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 굳게 먹으려 애썼습니다. 이제 와서 잘해주려 하면 뭐하나. 나이 들어 힘없고 외로우니 이제 자식 덕 좀 보려고 기대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빠가 가족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미 파탄난 가정 환경을 자기가 다시 바로잡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상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기에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글 읽고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기적인 제가 되려고 노력했거든요. 가정 환경을 욕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죠. 이해해요. 제가 봐도 답 없습니다. 다만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모든 사람들을 환경 치부하며 잘못됐다고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더 조심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본인들도 미치도록 이 환경이 싫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해요. 본문에 쓴 친구를 손절한 이유 중 하나가 제 상황을 다 알면서도 본인 친구 험담을 할 때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둥, 걸러야 한다는 둥 말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이후 본인도 말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 스스로 찔리니까 반응한 것도 있겠죠. 씁쓸하게도 저 또한 일부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인지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서라도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가정 환경을 제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대로 살다가는 정신이 피폐해질 것 같아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 말처럼 주소도 알려주지 않은 채 말없이 나가려고요. 가족 전체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어쨌든 가정 환경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께 상세한 내막을 말씀드리고자 추가글 작성해봤습니다. 간결하게 쓰고 싶었으나 예상했던 것처럼 긴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쓰다 보니 본문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도 했고요. 더 이상의 추가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 또한 제가 모르고 있던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친구 1과 친구 2가 거의 동시에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1은 정말 애 둘도 버거운 게 명백했습니다. 집도 반지하 투룸에 남편이 무슨 배달기사 한다는데 밤에 일하는데도 매달 300만 원을 못 벌어온다고 투덜거렸거든요. 거기에 친구 본인도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두고 일을 안 하니 수익이 없습니다. 애들도 꼬질꼬질하니 마음이 아플 지경입니다. 새 옷을 사줘도 팔아버리는 거 알고 더 안 사줍니다. 그 와중에 소비는 정말 많습니다. 무슨 큐빅 치즈인지 뭔지에 배달은 하루 한 번 기본이고 자잘한 액세서리나 특가 제품들을 거의 매일 삽니다. 반면 친구 2는 여유로워요. 서울 신축 아파트 40평대 분양받아서 첫째부터 거기서 낳고 키웠습니다. 친구네 놀러 간다고 내비 찍으니 시세가 20억도 넘더라고요. 물론 대출은 냈다고 하는데 메이저 대기업 다니는 부부라 걱정도 안 됩니다. 친구네 기업은 워라밸 확실하고 육아휴직이나 제도 짱짱합니다. 거기에 양가 다 여유로운 상황이고요. 친구만 해도 대학 입학했다고 학교 앞에 투룸 오피스텔 사주셨어요. 일하는 분도 주기적으로 와서 살림 도와주시고 양가 어른들이 같은 아파트 단지 사시면서 애들 봐주십니다. 애들은 코로나 전에 놀이학교 다녔고요. 아이러니한 건 저희 셋이 고등학교부터 친구입니다. 같은 동네 살았는데 저는 그냥저냥 동네 작은 단지 아파트 작은 평수에 맞벌이 부모님 아래에서 컸고
친구 1은 동네 빌라인데 반지하도 아니고 지하에서 컸습니다. 위로 언니만 넷에 여동생 하나 있는 형편이라 진짜 고생하면서 컸던 친구입니다. 아무튼 저희 셋이 그래도 간간히 만나고 지내다가 이번에 단톡에 친구 1이 저와 친구 2를 저격했습니다. 요지는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 친구 2한테는 매번 비싼 선물 주고 자기는 싸구려 주냐고 하네요. 근데 차별이 아니라 구별 아닌지. 친구 2는 제 생일에 상품권 20만원 주는 친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한테 베푸는 폭이 커요. 그러면 저도 가능한 선에서는 보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셋째 임신 선물로 한우 소고기 보낸 걸 고맙다고 최근 처음으로 SNS 시작한 친구 2 글을 보고 급발진한 겁니다. 친구 1은 제 생일에 비타500 기프티콘 그것도 저장된 이미지를 보내줬습니다. 보니까 무슨 카드사 정보 공개 이벤트로 증정된 기프티콘이었고 유효기간 3주 남은 걸 주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니까 임신 선물로 3만원대 영양제 보내줬다 이 사단이 난 건데 친구 이가 괜히 자기가 친구 덕분에 기사라서 고마운 마음에 SNS 올렸다가 껄끄러워졌다고 사과하네요. 아무튼 친구 1이 계속 형편으로 사람 차별하냐, 왜 우리 셋째는 축하도 제대로 못 받냐,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나한테도 똑같이 한우 보내라. 그리고 혹시 그간 애들 돌 때도 선물 차별한 거 아니냐, 뭐 줬는지 똑바로 말하고 정산해라 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형편 따라 사람 차별한다고 인터넷에 글 쓴다고 해서 제가 먼저 쓰고 기다려봅니다. 솔직한 의견들 기다립니다. 추가, 주말 내내 전화통 터져라 싸우다가 이제야 글 씁니다. 정말 엄청 많은 분들이 받고 이런 친구가 드물지 않다는 것에 충격받았습니다. 전 차라리 자작 의심받고 싶었어요. 너무 초현실적인 싸움이어서 제가 미친 것만 같았어요. 일단 형편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오래 친구였냐는 질문이요. 사실 그 친구가 된 이유가 이날까지 서로 안 맞는데도 억지로 보고 살았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고 이야기의 주제랑도 멀고 해서 생략했었지만 일이 이렇게 되어서 간략히 설명합니다. 친구 1은 학창시절 소위 일진이었고 저랑 친구 2는 평범하고 소심한 범생이들이었어요. 그러다 친구 2가 일진 누구랑 얽혀서 왕따를 당하게 되고 당연히 수순인지 저도 같이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무슨 사명감이 있고 의리가 있어 배신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새 친구를 적극적으로 찾을 만큼 외향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당한다고 바로 손절하는 것이 생각만 해도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 1이 저희 편을 들어줘서 왕따가 조금 사그라들고 그 친구 1이 일진무리에서 방출당하면서 자연히 저희 둘과 다니게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한 부채감에 저랑 친구 2가 친구 1에게 내내 제 기준 오버해서 물질적 보답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고맙다고 생각해왔고 그래서 그간 있었던 부당함들도 다 눈감았고 나름대로 진심껏 돌려줬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해자가 참여했다 정도라 플러스 마이너스 0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참여 안 하고 끝까지 적반하장 괴롭게 하는 가해자도 있잖아요. 그거 대비 우리는 잘 걸려서 잘 끝났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다 여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싸우다 알게 된 사실로 저는 지난 세월이 억울합니다. 친구 2의 어머니가 왕따 주동자 중 하나인 친구 1을 불러다가 학생에게는 제법 큰 돈을 주시면서 도와달라고 하셨대요. 그 후로도 종종 용돈을 크게 주셨고요. 친구 2도 아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상처가 될 이야기 같아 아직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친구 1 이야기로는 정작 너는 왕따 탈출 공짜로 해놓고 맨날 계산질이라고 욕하네요. 어쩐지 이상하긴 했어요. 그냥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하니 막연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던 제가 바보죠. 왕따 시킬 땐 돼지 기름으로 볶은 얼굴이라고 쟁반짜장이라 창의적으로 놀리던 애가 급 잘해줬던 걸
왜 그냥 의심하지 않았을지. 아무튼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과거 찌질했던 제 과거를 흠잡고자 마구잡이로 지어낸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진실인지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친구 소비 패턴 이야기하는 건 어렵다고 1,000원짜리 기프티콘 답례하는 사람이 자기 쓸 건 기상천외하게 쓴다는 의도였습니다. 덧붙여 내비에는 집 시세에 안 나온다는 글에도 제가 기계를 잘 못 따라서 앱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찾는 걸 귀찮아해서 지도 찾을 때 그냥 초록창에 찾아갈 주소 치고 길찾기 눌러 앱을 연동시켜서 그래요. 그냥 하라면 하겠는데 뭔가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식당도 인터넷 검색해서 길찾기로 찾아요. 하여간에 친구 1이랑은 진짜 학창시절에도 안 하던 욕까지 주고받았네요. 심지어 자기 팔자 이렇게 된 건 네가 소개팅 한 번 안 시켜줘서랍니다. 너네 둘 다 대기업 다니고 친구 이 남편도 너네 회사 사람이면서 왜 나만 소개 안 시켜줬었냐고요. 거기에 자기도 글 썼다고 링크 줘서 아침에 눌러보니 삭제된 글이라는데 뭔 내용인지 궁금해 사무칩니다. 당장 글 지우라고. 그리고 더러워서 정산 안 받는데요. 아, 정산이 아니라 계산이라고 했다네요. 제가 정산이라고 써서 욕먹는 거래요. 정정합니다. 계산하라 했어요. 절대 정산 아니래요. 친구가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을 봐선 아직 안 끝난 듯 해서 추가 글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손절이라 더 할 얘기도 없는데 계속 이걸 본다면 부탁한다. 연락 그만해. 너 평소에 맞춤법 심각한 거 그냥 대화체라 대충 재미로 흘려 쓰는 줄 알았는데 진지하게 화내는 대화에서 이러쿵 저러쿵을 이랄쿵 저랄쿵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뜬금없이 나한테 구슬 3개도 꼬매야 하니까 친하게 지내야 한다 생각했더니 배신이라는 둥. 진짜 내가 맘만 먹으면 너 레전드로 인터넷에서 영생을 누릴 수도 있겠다. 나 이제 하반기 업무 때문에 한참 바빠지니 너도 현명하게 5째까지 나와서 나라가 주는 지원금으로 호화호식하길 바란다. 네 말이 다 맞다. 어중간하게 낳으면 돈만 들고 지원도 못 받는다는 말이 미혼인데 입장에선 잘 와닿지 않지만 그냥 네 계획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획대로 많이 낳으렴. 축하는 뭐 다른 사람한테 받고. 3번째 사연입니다.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조언을 제일 잘 주실 것 같아 여기에 글 써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엄마, 아빠 2분 다 계시지만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이 있고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방치되다가 할머니가 키우셨다고 합니다. 남동생은 부모님이 기르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할머니는 같은 동네에 살지만 부모님과 남동생, 저와 할머니 이렇게 살아요. 지금도 말이죠. 제가 20살이 되고 좀 지났을 때부터 치매가 오기 시작하더니 2년이 좀 더 지난 지금은 더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외출을 하면 전화가 30통씩 오고 5시부터 들어오라 하십니다. 전화 30통씩 하시는 부분은 현재는 다행히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제가 집순이라 외출을 자주 하는 것도 절대 아닐 뿐더러 할머니가 걱정돼서 맘 놓고 친구도 못 만나요. 더 걱정인 것은 제가 이제 곧 취업을 해야 하는데 혼자 있을 할머니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시고 저만 찾는데 그리고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다 있으셔서 하루에 약을 4번 챙겨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취업하면 어려울 거고 전화가 계속 울릴 텐데 많이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전화 차단해라, 집으로 들어와라 하는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83 할머니를 모른 척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저와 고모 말고는 할머니한테 관심이 다들 별로 없으세요. 최근에도 할머니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할머니 아픈 거는 신경도 잘 안 쓰시더라고요. 요즘도 상태가 많이 오락가락 하셔서 기력이 많이 빠지면 걷는 것도 힘들어 소변 보러 화장실에 가는 도중 바닥에 소변을 보기도 하다가도 오늘은 또 잘 걸으시고 상태가 하루하루 다릅니다. 지금이야 제가 이제 막 대학을 졸업을 해서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니까. 매일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할머니 약 챙겨드리고 뒤처리하지만 추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고모가 간병인 신청하는 그런 게 있다 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취업하면 3시간으로는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요. 어떤 방안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참고로 할머니 자식은 아빠, 큰아빠 2명, 고모 있습니다. 추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어요. 현실적으로 조언 주신 분들, 위로해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위로가 됐어요. 제가 좀 오해하게 적은 것 같아서 살짝 수정하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부모님이 저를 할머니한테서 데려가려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할머니한테 애착이 많이 들어서 엄마네에서 있을 때 울기도 많이 울고 학교 가는 길에 하교하는 길에 울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이 불안장애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할머니랑 살고 있어요. 제가 제대로 적지 못하여 오해하게 한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2번째 추가, 댓글 달아주시고 제 인생 살아야 된다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글을 올렸는데 제 생각이 확고하게 굳힐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 드리자면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일주일간 옆에서 앓는 소리, 더 이상 살기 싫다는 소리 하는데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요. 요즘 그래도 엄마 아빠는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어떻게 할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엄마는 미안하다며 아빠한테 요양원을 보내자 말씀드리고 있는데 고모는 절대 싫다 하십니다. 아빠와 고모가 직접 나눈 대화가 아닌 양쪽에서 저에게 한 얘기입니다. 고모는 절대 요양원 안 보낸다 하면서 자기는 안 모시네요. 할머니가 저에게 정이 들었다는 등 핑계를 대며 안 모십니다. 심지어 저에게는 나중에 자기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했습니다. 고모는 재혼을 해서 집에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고모부 아들이 있는데 저보고 거기서 사는 건 어떠냐고 합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았어요. 제가 엄마 아빠랑 사이가 살짝 좋지 않고 어색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저를 간병인이라고 쓰려고 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와 친구에게 얘기하니까 똑같은 반응입니다. 널 간병인으로 쓰겠다라는 거라고. 가족이 그냥 다 의지가 안 되네요. 그나마 할머니께 관심 많은 고모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저 말을 들으니 멘탈도 무너지는 것 같네요. 그래도 마음 단단히 먹고 잘 헤쳐나갈게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주저리 감정적으로 글을 썼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3번째 추가, 그 글 이후에 다시 글을 쓰게 되네요. 그때 아낌없이 도움, 위로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힘을 많이 얻었어요. 댓글을 써주신 분들 덕분에 할머니는 주야간 보호센터에 다니셔서 9시부터 6시까지 있으시기로 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할머니가 적응을 너무 힘들어하세요. 거기 선생님들이 싹싹하고 좋으시다고는 하지만 낯선 곳에 있고 제가 없으니까 많이 불안해하셨는지 월요일 밤에 자다가 변을 보시고 바닥에 소변을 봐서 새벽에 치우고 화요일은 못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적응을 조금씩 해나가기 위해 오전만 있다 오셨는데 그조차도 너무 힘들어 하셔서 엉엉 울고 가기 싫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내일부터 보내지 말자고 하고 간병인을 쓰자고 하네요.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루 3시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고모가 부족하면 3시간을 더 추가로 쓰신다고 합니다. 전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취업하면 3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고모가 추가로 3시간을 더 고용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시간은 앞으로 쭉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니까 간병인을 부르는 게 나을까요? 간병인을 불러야 할지 적응을 조금씩 시키는 게 나을지 조언 주시면 감사합니다. 4번째 사연입니다. 저희 부부는 재혼가정입니다.
남편이 10살 아들 하나, 제가 4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고 1년을 조심스레 만나오다 정식으로 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살림을 합쳐 살아온 지도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의 뜻에 따라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살림에 전념하기 위해 저는 바로 직장을 그만뒀어요. 이전에 다니던 직장이 소득이 높지 않아 가정에 충실한 편이 낫겠다 생각했고 돈을 잘 버는 쪽이 전담해서 벌자고 남편이 먼저 말하더군요. 감사하게도 남편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편이고 성격도 가정적이라서 모두 부족함 없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남편 이용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좋은 남자를 두고 그 여자는 왜 그랬을까 의문이었어요. 저도 같은 아픔이 있기에 이것도 공통점이라며 서로 많은 위로가 되었었죠. 그런데 남편의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것은 참 아이가 남편을 닮은 구석이 없다는 거였어요. 어쩜 이렇게 한 군데도 닮은 곳이 없는지. 남편은 선이 굵고 남자답게 생겼고 피부도 거뭇거뭇한데 아이는 선도 가늘고 곱상하고 희고 예쁘장한 편이라 남편에게 농담으로 우리 땡땡이는 어쩜 이리 이쁠까? 당신 자식 맞아? 하면서 웃기도 하고 어디 가서 낳아온 거 아니냐며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처음엔 남편이 같이 웃어놓고 나중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정색을 하더라고요. 땡땡이가 너무 예뻐 장난 좀 친 거라고 넘기고 남편도 그 다음엔 별말이 없더니 며칠 뒤에 뜬금없이 네 생각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과정에서 친자 확인을 했었는데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대요. 아이 엄마는 알고 있냐고 했더니 알고 있고 그냥 고아원 데려다 주라며 자긴 책임 못 진다고 했다네요. 남편은 차마 낳고 나서 아기 때부터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여태 키워온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었다네요. 자긴 친자식으로 키우기로 한 지 오래되었으니 저더러 당신도 변하는 거 없으니 그냥 아이들 잘 돌봐달라고 앞으로 그런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남편의 아이인 줄 알고 키우던 아이가 전 아내의 아이고 생판 남의 아이가 된 건데 제가 그대로 키워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제 마음을 말했더니 땡땡이 엄마가 되어줄 수 없는 거냐고 저에게 실망했다더군요. 아이는 그냥 아이일 뿐이라고요. 게다가 제가 알던 남편이 맞는지 제 자식을 들먹이며 따지고 보면 저 아이도 내 자식은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남편의 아이인 줄 알고 돌본 거지 전 아내의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제가 나쁜 걸까요? 저에게 최선이 무엇일까요? 추가, 남편과 처음으로 싸운 후 남편은 자신의 말이 지나쳤고 진심이 아니었다며 사과를 했어요. 저도 가벼운 문제가 아니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진지하게 의논해보자고 했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정색하며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는 문제다. 다시 언급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감정적으로 나오는 남편의 모습에 놀라 다시 입을 다물었고 다시 화제를 꺼내진 않았지만 며칠간 우리 부부의 관계가 어색해졌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는 게 느껴지더군요. 댓글에 보면 제 이기심이라는 의견이 많던데 제 아이만 키우고 싶은 욕심 때문은 아니에요. 첫째 아이를 내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에게 티를 내거나 학대할 생각도 없어요. 함께 있는 동안 전처럼 잘해줄 생각입니다. 우리 부부는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배신이라는 같은 상처를 가진 상태로 이 가정을 꾸리기로 하면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젠 정말 행복해지자며 서로를 다독였죠. 묵은 과거의 상처를 털어버리자고 이젠 서로만 보자고 다짐했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 아이는 남편이 받은 상처, 아내의 외도에 대한 결과물이고 끊어내지 못한 과거의 연장선이 아닌가요? 남편은 배신의 증표나 다름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셈이잖아요. 저도 알아요. 아이의 엄마라서. 그래서 그 키운 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더 조심스럽고 안타깝고 남편의 아픔이 공감되고 저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남편에게 더 다그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 아이가 커서 친부모를 찾게 된다면, 저 아이 때문에 친부모가 연락을 해온다면, 그 어떤 권리를 요구한다면
결과적으로 남편이 나중에 더 상처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고, 단순히 아이를 키우기 싫어서 내 자식에게만 해주고 싶어서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는 남편이 또 상처를 받지 않을까, 남편은 그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닐까, 어렵게 이룬 우리 가정이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아이를 잘 키워서 잘 성장시키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제 손 한 번 안 대고 아이에게 신경 한 번 안 쓴 친부모 아닐까요? 잘못된 것은 언젠간 풀어내고 끊어내야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임신 공격할 거란 댓글이 있던데 누구보다 셋째를 바라는 것은 남편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토록 셋째를 원했던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수많은 데스니들은 제 남편이 자기 핏줄은 가지지 말아야 하고 그저 첫째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건가요? 우리 부부는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안 되면 인공수정, 시험관까지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간절하게요.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상 저도 반드시 남편에게도 온전한 아이를 안겨주고 안전된 가정을 지속하고 싶은 소망이 커요. 남편이 이 글을 보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진심을 오해하지 않을 것을 믿어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전 우리는 서로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사치가 아닐까 두려워했었지. 하지만 우리 꼭 행복해지자며 다짐하고 서로를 안아주었던 시간들을 기억해. 우리 모든 것을 털고 행복해지자. 당신이 상처받을까 염려하는 내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래.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